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윤입니다. 자, 시장은 뭐 걱정을 하실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뭐 지금 타결됐다고 또 막 이슈가 되고 있고, 혹은 타결된 이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타결된 이후에 또 후폭풍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별 신경 쓰실 내용이 아니다. 애초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따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언급드리면 데이터 센터향 수요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입니다. 이거는 뭐랄까, 엔비디아가 올라와서 그에 파생된 종목의 어떤 센티멘털이 회복돼서 올라오는 정도의 구조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AI향 서버 증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AI 메모리 수요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이에요. 2017년에 반도체주가 제가 애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작년 연말에 사이클 바닥이니까 그냥 사두고 계시자, 그런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틀이 좀 다른 게요. 애초에 제가 반도체가 작년 연말 바닥이고 사이클 바닥에서 사놓고 사이클 상향을 기다리면 된다, 최소 1년 이상 가져가시면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려왔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는 경기 모멘텀이나 뭐랄까, 제가 원래 그렇게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완화되면 스마트폰 PC향 그 IT 수요 증가가 발생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그게 바로 반도체 수요 턴어라운드다. 그 마이크론이 감산하고 하이닉스가 감산하면서 공급 턴어라운드 저점은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나중에 어차피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공급 바닥 나왔고. 근데 지금 갑자기 PC 모바일 이 경기향이 아니라 2017년도에 데이터 센터향 메모리 대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때 반도체 주식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그 기대감이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당시에 반도체주를 매매하시거나 그 당시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클라우드향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그 막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개개인의 뭐랄까 그 뭐 메모리 저장 센터지 않습니까? 저장 공간들을 각 개인들이 혹은 각 기업들이 확보하는 그 싸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메모리 수요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일반 반도체 사이클과 시계가 좀 다른 데이터향 수요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혹은 반도체 가격들이 크게 올랐는데,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가 AI와 관련한 데이터 센터 수요를 얘기를 딱 해버리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폭발,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그 당시처럼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수요가 좀 더 빠르게 데이터향 수요로 먼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온 거고, 현재로서는 뭐랄까 약간 모멘텀, 좀 휘발성이 있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AI와 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건 우리 그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장은 여러분, 시장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또 반도체 없으면 수익 안 납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는 누리지를 못하고 계실 테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으시. 장세 자체는 이 구조는 쉽게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가적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6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기본 최소 박스권 혹은 추가 우상향이라고 보고, 그냥 종목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반도체 하고 싶은 분들 반도체 하시고, 대신 좀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너무 과열에 사서 고생하시잖아요. 지금 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깊게 나와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사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기간 조정 필요 가격 조정 나오고 과열 들어가면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거나 혹은 과열해서 먼저 기간 조정 들어갔다가 뒤에 가격 조정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반도체도 지금 뭐 좋을 것을 전망한다고 해도 아직 현금 흐름 크게 안 찍히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매물 소화해야 되고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모멘텀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휘발성 과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오히려 좀 무리하게 쫓아가시는 건 주의하시되 어차피 뭐 삼성전자 저는 반도체 쪽은 좀 죄송하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제가 바이콜 계속 드렸죠. 소부장은 전 모르겠다. 소부장은 특히나 비메모리 쪽이나 이 일부 종목 정도는 괜찮지만 아직까지 메모리 쪽 그 장비나 혹은 소재까지는 저는 아직 투자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아직도.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 향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이게 반도체 사이클을 좀 더 앞당겨 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뭐 전공경 장비나 이런 쪽도 다 실적 전망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건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연말에 싸게 사두신 분들은 그냥 계속 고 하셔도 됩니다. 조정 좀 받더라도 어차피 찐바닥 큰 바닥 나온 거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AI향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AI 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 기대가 장기적으로 있으니까 연말이 시장 바닥, 반도체 바닥 뭐 그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올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대세 하락이 오느니 무슨 뭐 급락이 오느니 뭐 나스닥이 8,000을 가는 애 7,000을 가는 애 코스피가 무슨 1,700을 가네 1,800을 가네 말도 안 되는 예언적 뭐 그런 시황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세 자체는 기본 문제는 없다. 종목을 뭘 고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장중에 이 2시에 제가 약간 중기 롱텀을 말씀드리는 것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현재 이날 이 시간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티끌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는 하루의 등락에 따라서 막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막 두려웠다가 엄청나게 흥분됐다가 이러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에 실수를 많이들 하시는데 기본 늘 말씀드린 주식시장은 기업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본질이고 시장은 말 그대로 하나의 마켓인데 그 시장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엄청나게 군중 심리가 크게 동요되고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세력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결국 방향은 기업의 실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본류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시면 변동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이 좋은데도 스트레스가 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어떤 종목을 뭘 보고 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짚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 기준, 저는 밸류에이션을 PB 자산 기준으로 잡지 않고 수익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그 수익 기준도 성장성이 가미됐을 때는 뭐 아주 큰 멀티플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모멘텀 우리가 그 주식을 우리 분석을 할 때 크게 한 3-4가지 봅니다. 하나는 펀더멘탈, 그 다음 이제 재료 가치, 그리고 기술 분석, 뭐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시황 보고. 재료 가치라는 이 모멘텀이 사실은 뭐랄까, 촉매죠, 촉매. 혹은 불씨가 되는 거죠. 뭐 주가가, 회사가 좋지만,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한두 해 뭔가 파괴적인 내용이 없다면 지루해요. 좋은 주식,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지만 별 매력 없는 주식인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재밌고 매력적인 주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바로 모멘텀이자 주식의 상승 재료 가치인데 우리가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스토리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결국은 해당 재료가 해당 산업 내지는 기업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되거나 혹은 분석이 됐을 때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공부를 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랄까 특히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선업이나 뭐 혹은 건설기성고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 확 느끼지는 못할 테지만 뭐 예를 들어 전기차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이자 투자자로서 딱 접근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난 전기차로 앞으로 내 차를 바꿀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 대의 전기차의 가수요자인 거잖아요. 아직은 내 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다음에 차를 바꿀 때 전기차로 바꿀 용의가 있다면 그 시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국면에서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쇠퇴기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혹은 증권사 뭐 분석가들이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몰입해서 보실 필요가 없죠.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뭔가 뭐 본인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를 말씀 많이 드려요. 출퇴근 시간에 하늘색 번호판 차량이 얼마나 지금 도로에 다니고 있는지를 보시라. 그리고 한 달 전, 6개월 전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지금 하얀색 넘버 달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얼마나 대체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거기에 전기차의 미래가 있고 2차 전지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거죠. 메모리 수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아마 뭐 자제분들이나 혹은 뭐 직장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 노트북 많이 바꾸셨을 거예요. 요즘 데스크탑 PC 잘 안 사니까 뭐 노트북을 뭐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중국산 저가 노트북도 애들한테 많이 사셨을 거고, 그게 이제 불과 뭐 한 2년여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바꿔줄 거냐 이겁니다. 나 아직 바꿔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수요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갤럭시 뭐 이 시리즈 자체가 한 2년 전에 쓰던 내 폰이나 지금 새로 나오는 폰이나 스펙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뭐 굳이 당장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메모리가 당장 그렇게 강력하게 돌지 못하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연준이 돈을 풀어주고 금리를 내려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PC 좀 바꿔볼까? 휴대폰 좀 오래 썼으니까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뭔가 IT 수요 증가율과 유동성을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근데 AI가 이렇게 본격화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기업들은 좀 더 앞서 나가니까 그 데이터 센터형 투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AI의 어떤 니즈보다는 기업은 좀 더 앞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챗GPT 여러분들 체험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뭔가 업무적으로나 챗GPT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 뭐 챗GPT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그 형성형 AI, 대화형 AI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 기술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그 확장성은 크지만 당장의 수요가 크지 않고 그 하나의 그 형성형 AI가 질문을 처리하는 데 대한 비용이 지금은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유료화했을 때 과연 돈을 내고까지 그걸 쓸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야 할 길은 맞는데 그게 당장 그렇게 폭발적 수요일까? 내지는
현금 흐름을 그렇게 강력하게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주식의 지금의 시세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를 우리가 판단 내지는 구분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AI를 예로 드는 거예요. 챗GPT가 유발한 이런 형성형 AI를 예를 들었을 때 아주 크죠. 아주 크고 그리고 이 AI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여러분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계공학적인 완성도는 이미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로봇이 막 백 덤블링을 할 정도로 기계공학적으로는 아주 많이 진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보된 기술이 아직 브레인이 없는 거죠, 로봇이. 그러니까 이 로봇이 AI가 탑재가 되면은 비로소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그 하드웨어적 AI에 기반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활자와 이런 검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미디어 활자화되어 있는 형성형 AI를 먼저 시장에 오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진행될 것이고 가고 있는 길인 건 맞죠. 그러면 이 시장은 크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에 채택됐을 때는 정말 시장이 커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커질 수 있겠구나. 이 분명히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맞죠.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한 핵심 기업들은 기업의 외형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게 약간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은 결국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는 기업을 시장에서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프라이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될 것 같아. 모든 다수의 투자자들이 AI 될 것 같아. 이거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시간차가 나는 동안에 모두가 군중심리로 꿈꾸면서 될 것 같아 라고 이구동성 할 때는 주가가 과열이 돼요. 그런데 당장 이걸로 현금 흐름은 좀 이번에 AI가 엔비디아가 그나마 실적 서프라이즈를 줬기 때문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만약에 매출액 이익 증가율이 이번 분기만큼 다음 분기에도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은 빠질 거예요. 왜냐? AI가 성장하는 거는 뭐 이견이 없지만 그런데 그만한 어떤 현금 흐름은 아직 아니지 않아? 그러면 주식은 휴식기를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든 혹은 그 해당 모멘텀을 가지고 트레이딩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종목군을 모멘텀으로 진입을 하든 간에 해당 규모와 기간 그리고 그게 어떤 세상을 바꿀 정도의 장기적인 모멘텀인지를 판단하고 그게 이제 현금화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단계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죠. 만약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휘발성 모멘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재료를 제가 뜬금없지만 재료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AI 같은 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하나의 과정상의 초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적 모멘텀이 아니라 기술 진화나 이런 건 되게 오래 크게 가는 거고 뭔가 이슈가 막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주식시장에는 그냥 잠깐 한번 확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 초보 투자자는 그걸 구분을 아직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예로 제가 그냥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 오징어 게임. 이제 뭐 너무 오래전 전 일이라서 한 1년 6개월여 전에 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국내 영상 컨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그 당시에 관련 쇼박스라는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으로 핵심주로 언급됐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당시에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기록이 된 걸 보이시죠? 밑에 거래량이 평상시 거래량보다 뭐 1000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휘발성인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오징어 게임이 데이트를 해서 쇼박스와 관련주야? 그럼 돈 엄청나게 벌겠네? 라고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어떤 그 세상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그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틀을 변화시킬 정도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그 오징어 게임에 흥분하던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데 대한 이슈가 약화가 되면 주식은 고스란히 원위치 내지는 그 매물 때문에 주가가 지금처럼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8,000원에서 지금 3,500원 왔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휘발성 모멘텀이에요. 어떤 시장의 재료가 딱 떴을 때 이게 일시적인 휘발성 재료냐 아니면 꾸준하게 뭔가 시대 흐름 내지는 산업을 변화시키거나 해당 수혜 기업들을 큰 어떤 그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이끄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당 시점에서 쇼박스라는 종목은 사실 그냥 휘발성으로 이슈였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은 원래부터 BTS가 형성됐던 만들어놨던 이런 K 컨텐츠, K-팝이라는 K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증폭됐던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되게 재밌는 건 이거 이런 거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 만약에 엔터사가 한 3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형 엔터사 하나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 3개는 당분간 못 올라갑니다, 주식이. 왜냐하면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엔터 미디어 관련한 종목군이 같은 파티션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영상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가 해당 시점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그냥 제가 시장의 수급적인 이런 헤게모니거든요. 이게 시장의 산업의 주가가 하나의 섹터가 거래가 될 때 그 역학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들이 운용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시점 이후에 주가가 오징어 게임이 엔터주들을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엔터주란다. 그 오징어 게임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엔터주들은 어때요?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니즈 내지는 수요층이 강화되는 요인이 되는 관심이 더 커지는 거죠. 한국의 컨텐츠 저렇게 재밌고 좋아? BTS만 있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K 컨텐츠의 장기 주가 움직임이 지속됐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표시를 지금 이렇게 잘못했는데 여기 시점에서 이 시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가 과열해서 주저앉긴 했으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휘발성 모멘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파생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읽고 해석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뉴스를 뭐 채집하고 수집하고 그걸 보시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앞으로 엄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년간의 여러분들의 수익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반도체를 사이클이라 그랬죠. 사이클. 사이클은 어때요?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좋아지면 당연히 그 수요 공급의 원리상 가격이 비싸지고 뭔가 산업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수요가 약화되고 그리고 재고 사이클 때문에 재고가 너무 늘어났다가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 산업이 하방 사이클을 타고 역으로 다시 또 재고를 조정하게 되고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또 상방 사이클을 타고 이게 사이클 산업인데 그 사이클 산업이거나 혹은 대체 산업 A가 나와서 B를 대체하는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디스플레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뭐 LCD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CRT가 완전 대체돼 버렸잖아요. 그럼 LCD 산업은 대흥행을 하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로 보면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CRT가 LCD로 대체될 뿐이지 이런 완성 뭐 모니터 만드는 업체는 별 다를 게 없죠. 오히려 대체 비용이 들어가지. 그렇죠? 그런데 LCD라는 건 세상에 없다가 생긴 거니까 이건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죠. 지금 전기차가 약간 그런 식이죠.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GM이나 뭐 포드,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완성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전기차로 가는 게 주가에 별로 그렇게 붐업되는 요인이 아니죠. 왜? 애초에 내연기관 차를 팔던 회사가 전기차를 팔아본들 사실 단가는 전기차가 더 비싸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전기차로 빨리 가면은 내연기관 차들은 불리해요. 그런데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어때요? 없던 걸 새로 하는 거니까 완전히 그냥 빅히트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중국의 비아디 같은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장 사이클이 큰 성장 사이클이 전망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중장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만들어지면 이거는 휘발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AI 산업의 뭔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로봇 시대에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셀바스 AI 이런 주식들을 4월인가에 다 팔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로봇 산업은 분명히 장기 성장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을 갈 수도 없어요. 왜?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을 뭐 2억 원, 3억 원짜리 로봇을 두고 설거지 청소시킬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장에서 협동 로봇 있죠. 자동화 기기 지식하는 이런 팔같이 생긴 이 로봇은 원래 기계공학적으로 원래 성숙 산업이에요. 그건 새로운 성장 산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로봇 주식들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군용심리나 꿈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삼성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 산업은 지금 당장 뭔가 압도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에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그럼 이거는 장기 모멘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계속 봐야 될 산업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비싸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현금 흐름이 안 나오면 제가 주가는 어떻게 나온다 그래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꿈이라는 멀티플만 가지고 주가가 오버밸류가 되면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실적이라는 이 실적과 멀티플이라는 함수에서 실적이 없으니까 멀티플만 가지고는 이 함수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주가 상승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모멘텀도 결국은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실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걸릴까,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를. 그게 자신감이 있고 멀리 오래 간다라면 조정을 기다려서 사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기술적 조정이 꽤 오래 길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우리 초보 투자자는 어떤 재료가 나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소위 얘기하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샀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지금 우리 전기차의 성장이 재밌게도 지금 AI의 성장하고 태동은 비슷하게 됐어요. 왜냐면 2016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파고의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있었죠. 그 시점, 그러니까 15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지금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10년 후니까 뭐 2025년부터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한다는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그때예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8년여 전에. 그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당시에 테마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보시면 지금 주가로 얘는 이제 에코프로는 막 분할을 하고 해서 이제 환상 가격으로 봐야 돼요.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주식이 해당 시점에 한 2배 이 정도 올라갔었어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요 시점에. 그리고 나서 반토막이 넘게 나요. 1년 동안. 이게 왜냐?
당장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죠? 이건 그 당시에는 테마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동박 쪽에 대한 뭐 설비 투자도 진행이 되고 뭐 LG화학이 대형 전지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SDI도 시작한다 하면서 그 당시 2017년도부터 다시 또 주가가 한 5천 원에 있던 주식이 한 3만 원 정도까지 한 5-6배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해. 그리고 나서 3만 원에 있던 주식이 다시 만 원까지 2년 동안 또 떨어집니다. 왜냐? 그것도 마찬가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니까. 실적이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실적 곱하기 두 번째 뭐예요? 멀티플.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 멀티플만 가지고 올라간 주가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곱해져서 주가가 정당성을 얻는 건데 그냥 이 군중심리 이 멀티플만을 가지고 붐업돼 가지고 주가가 4배, 5배 올라갔는데 실적이 당분간 아직 안 나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세력들이 팔아먹으니까. 공매도 치고. 그래서 주식이 3만 원에 있던 주식이 다시 9천 원 갔어요. 3분의 1 토막 갔다고요. 2년, 3년 동안. 그걸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미래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견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이미 엑시트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환산 가격 3만 원을 갔죠. 지금 에코프로가 아시다시피 80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로그 차트라서 밑에 주가가 잘 보이고 위에 주가는 좀 적게 보이죠. 비율이니까. 이런 게 바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에요. 앞으로 뭐 AI 로봇 산업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3만 원 갔던 에코프로가 만 원까지 무료 고점 대비해서 60%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 70%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모멘텀의 기간 그리고 그 모멘텀과 실질적인 실적, 즉 현금 흐름과의 괴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오히려 저는 지금도 사실 로봇 관련 AI 관련 관심 많아요. 저는 핵심 관련한 로봇 관련한 뭐 이런 종목들 몇몇은 중기 조정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지금 나오고 있는 AI 모멘텀으로 반도체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AI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은 지금 열심히 제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30-40%가 오른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쪽 산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AI 관련한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면 여기서도 뭐 2배, 3배 이상 올라갈 종목들이 지금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현금 흐름을 강력하게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도체도 조정이 나올 거고 AI 로봇도 조정이 나오죠. 로봇 이미 조정 나왔죠. AI도 이미 조정 나왔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남들은 물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런 주식을 저가에 싹 모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실적과 현금 흐름의 시간적 괴리를 이해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얼마나 대체에 불가능하냐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조정이 되겠죠. 차후에 이런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휘발성을 가지는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그 구조적인 성장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3번 타자, 4번 타자가 될지를 계속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뭐 지난달에는 로봇을 단기로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2차전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과열이라서 2차전지가 조정이 나와 있지만 뭐 전지 섹터 안에서도 여전히 추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은 이번 조정이 또 기회가 될 거예요. 어떤 종목은 과거에 일진머티리얼즈가 동박의 성장 내지는 뭐랄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배제됐듯이 지금 올라와 있는 많은 소재단에서도 낙마하는 종목도 나올 거고 또 살아가는 종목도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조정이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결국은 주가 상승의 근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타이틀로 그냥 어느 정도 확인만 하시면
챗GPT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AI 시대로의 진입 기대감인데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주식은 제가 말씀 늘 드리죠. 기업이 시장 안에서 사람들의 군중 심리로 프라이싱 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기업군이 국내에는 사실 핵심 기업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막 AI 관련주, 뭐 엔비디아 관련주 이렇게 찾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수요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성형 AI가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AI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그런 방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는데 AI양 데이터 수요가 얼마나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반도체 가격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엔비디아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반도체 주가는 움직였지만 반도체 가격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시간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경계감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가 이끄는 세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얼마나 과연 거기에 대한 핵심 기업들이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식이 분위기만 타고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해당 산업에 링크돼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기업들은 그와 관련한 시세가 크게 나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가 AI 당연히 하겠지만 이 그 영어 콘텐츠 즉 챗GPT의 방대한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을 2차 타겟팅을 했던데 그 결국은 번역 콘텐츠거든요. 그럼 결국은 원문은 다 영어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AI의 데이터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미국 글로벌 기업들하고 링크되는 어떤 관련 종목들에서 시세가 좀 더 크게 나고 가장 큰 우리 시장의 먹거리는 결국은 메모리, 이 데이터향 메모리가 얼마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올라왔지만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좀 환기를 하면서 보자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정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좀 면밀히 추이를 보면서 일단 조정시 매수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저는 바닥권 매수만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조정시 매수까지도 가능한 포지션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거나 AI를 보면서 그리고 뭐 금리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으니까 당장의 긴축 완화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올해 내년도 가면서 금융 완화도 할 테니까 그러면 휴대폰 뭐 PC향도 살아날 테니까 반도체는 좀 기본적으로 장기 바닥권 탈출은 분명하니 거기에 대한 포지션 일부 가지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2차 전지가 반도체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시소입니다. 반도체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지 못해요. 반도체 시세가 조금 일단락이 돼줘야 과열 조정이 좀 깊게 나와 있는 제가 2차 전지 V 반등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L자형 이렇게 막 엄청 피곤한 시세 중인데 이게 반도체가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지면은 그 자리를 다시 2차 전지가 기술 반등으로 박스권으로 메꾸고 이런 식이 될 테니까 시장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지는 셀 업체는 주가 움직임 변조하고 소재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주도주군은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주도주가 끝난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주도주군에서 조정 중인데 반도체가 부각된 거예요. 또 다른 주도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뭐 반도체가 가니까 2차 전지 끝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속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13,000 도달했고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인데 엔비디아와 나스닥이 조금 이제 기술적인 소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면 그와 연동한 지금의 반도체발 시세도 좀 뜨거운 지금의 시세가 좀 온도 조절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불나방 매매를
하지 마시자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크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 박스권 보시고요. 그리고 그 철광석 가격이랑 구리 가격이 지금 물론 어제는 살짝 반등했지만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 안 좋은 거 아시죠? 지금 실물 경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련한 유커 관련한 종목들 엉망이다. 제가 전에 한번 사과드리면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다 당분간 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산업 섹터들도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광석 가격이나 구리 가격 봐가지고는 중국이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양의 강도나 속도가 생각보다 둔하고 느리고 뭐 이런 양상이라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중국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경기를 그냥 붙잡고 있어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중국이 떠안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산업재나 민감주들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요. 바닥권이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겠죠. 이런 정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오후에 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이건 오늘은 제 채널이 아니라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그 정도 안내 먼저 말씀드리겠고 HTS로 잠깐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은 여러분 그러니까 위쪽이에요. 위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식이 상승을 하는 게 왜 두렵습니까? 하락을 하는 게 두려워야지.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고저점을 예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그냥 즐기세요. 뭐 사서 고생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막 그 집어내서 걱정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6월 5일까지 의회 승인이 안 나고 막 논쟁이 계속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걱정 마시고 시장 걱정 없다. 반도체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보세요. 이거는 조정시 매수 아니에요, 이제. 그죠? 여기 이제 큰 박스를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6만 5천 원 이 자리를. 그죠?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사야 되는 종목이 돼 있는데 시장을 뭘 걱정을 합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그림인데 지금 이게 무슨 뭐 앞으로 장이 다시 떨어지니 많이 이게 지금 타당하냐 이거예요. 긍정론 계속 가져가세요. 긍정론 계속 가져가시고 그리고 좀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 잠깐 그냥 의견 잠깐 드리면은 이거 많이 갖고 계시죠? 얘가 여기가 1차 피크가 맞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갈지 어떨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개인 투자들은 많이 떨어졌다가 멈추면은 급등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예상과 다르니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급락이 끝나면은 뭐 당장 막 다시 70만 원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려왔는데 못 올라가면 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저점 살짝 깬들 상관없어요. 50만 원이나 뭐 49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고점 대비 주가는 30% 넘게 떨어져 있지. 뭐 머티리얼즈나 이노베이션 성장 여전하지. 그럼 장기 박스로 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지 쪽은요. 지금 기다리세요. 여기서 막 반도체 간다고 또 이런 종목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셨다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쫓아 들어갔다가 또 이거 안 간다고 이거 팔아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쫓아서 이런 걸 여기서 팔아가지고 올라가시면은 옮겨가면은 이건 뭐 주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돈을 뭐 시장에다 그냥 갖다가 그냥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그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격입니다. 2차 전지는 신기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산업이에요. 과열 들어갔다가 기술 조정이면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동안 안 좋았다가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왔죠. 이것도 내용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현금 흐름까지 시간차가 있으니까 요거 기술 조정 또 받을 수 있겠죠. 주식은 그렇게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드리고 시세를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이 이게 대세 상승이다. 아니, 삼성전자 봅시다.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시면서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시면서 지금의 2차 전지도 여러분 너무 그 뭐랄까 막 그 단기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너무 이 변동성에 매몰되는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게 보면 여기서 8,000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액분 기준으로 7만 원까지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정이 나오고 여기 과열 들어갔다가 여기 조정 나오고 여기 과매도였고 지금 과매도 해소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물린 거고 여기서 판 사람들은 털린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를 80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흥분해서 물린 거고, 이걸 뭐 50만 원 밑으로 던진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금 같은 또 반등 나오고 궤적이 나오겠죠. 왜? 실적이 탄탄하니까. 성장이 여전히 굳건하고. 예,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근데 왜 물렸냐? 너무 흥분해서 물리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그럼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 해당 산업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지금이 6월 달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6월 달에 5월 달이지 6월 넘어가는데 막 흥분해서 손절하고 또 쫓아가고 해가지고 몇 번 손절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엑셀 파일 보여드렸죠. 20-30% 손실 금방 납니다. 그거 여러분 30% 40% 수익 나야지 고작 본전이에요. 손절은 그렇게 큰 손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손절하라 그러죠. 잘못된 거예요. 손절은 안 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건 좋은 산업, 좋은 주식, 지금보다 내일이 좋은 산업,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주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높게 물려도 그 회사가 더 좋아지니까 결국은 그 고점이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잠깐 오늘 말씀드린 휘발성 이슈나 이런 걸로 흥분해서 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을 높게 사고 막 로봇 될 거는 같아. 근데 로봇 언제 될지 몰라요. 너무 비싸게 사면은 2년 3년 못 기다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건 또 손절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실적 보고 나면 암담하니까. 근데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이 되는 회사는 주식이 빠졌다가도 좋은 실적 나오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런 점을 잘 인지하시면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가지고 양쪽에서 수익 날 수 있고요. 시장은 그 쌍두마차를 타고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입니다.